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3,700을 넘어서 3,720포인트, 현재 1.7%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0.14% 오름세로 865선에서 움직입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028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1,297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만 홀로 3,875억 원 팔아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646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 역시 135억 원 팔아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851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 상승합니다. 삼성전자 2.1% 오르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기록했는데요. 현재 거래가 97,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상승폭이 더 큽니다. 3.5% 오름세로 437,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2.6% 오름세로 39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8% 오름세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두산에너빌리티 0.48% 강세, 거래가 83,300원이고요. 오늘은 시총 10위권 내에서 현대차의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현대차,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대차가 인도 뭄바이에서 투자자의 날 행사를 열고 2030년까지 인도에 51억 달러, 약 7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에 현대차 현재 8.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대 약세, HD 현대중공업이 0.8% 오름세 보여주는 가운데 KB금융 0.6% 약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1만 5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5위권 내에서는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만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2% 가까이 내리며 43만 5,500원이고요. 오늘 에코프로 BM이 급등합니다. 10.7% 오름세,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현재 거래가 13만 8,800원이고요. 에코프로 역시도 8.5% 강세로 5만 4,9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7% 약세로 34만 2,500원. 펩트론도 2.8% 내림세입니다. 거래가 25만 9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파마리서치 3% 넘게 상승합니다. 56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가 1.7% 강세로 3만 9,200원. 한편 리가켄바이오는 3.4% 약세입니다. 13만 9,2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이 4.56% 강세로 20만 8,500원. ABL바이오는 3.2% 약세로 시총 10위에 자리했습니다. 거래가 8만 7,100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관련주들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가 상승합니다. 그동안 자동차주의 발목을 잡아왔던 관세 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련주들 모처럼 큰 폭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품주 내에서는 모티브링크가 24.5% 급등합니다. 거래가 1,860원이고요. 현대공업이 8.1% 오름세로 6,510원. 일정실업이 5.2%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19,150원으로 집계됩니다. 조선기자재 쪽도 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삼형엔텍이 20% 가까이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15,5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S인더스트리 역시 21.2% 급등, 일승도 11.5% 오르면서 8,200원대 거래됩니다. 외환시장 상황 체크하시죠. 오늘 외환시장 1,421원으로 출발했습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는 하락하면서 1,419원이었고요. 지금은 다시 1,421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1.7% 급등하며 3,720포인트,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로 865선입니다. 코스피 또 한 번 상승 랠리를 이어갑니다. 오늘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 흐름 눈여겨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홍춘욱 프레지움 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연일 강합니다. 간밤에
그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또 나름의 청신호가 켜지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뭐 이런 영향인지 오늘은 또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했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환율 이 정도 레벨이면 수출주가 답이다. 감히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도 주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1,420원. 이해가 저도 안 되고요. 이 이코노미스트 경제 분석가 생활 30년 넘게 했지만 이런 기현상은 정말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은 드렸습니다. 외국인도 순매수. 왜 외국인이 사는데 환율이 1,420원. 안 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1,500원. 아무튼 엄청난 환율의 상승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환율 상승하고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기업 이익이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네. 그림에 나와 있는데 빨간 선 올라가고 나면 파란 선이 기업 이익입니다. 파란 선이 한 1년 반 지나면 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환율이 급변하면 그날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환율이 급등하는 거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대응이 어렵고 적극적인 매매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별로 안 좋고 오히려 그때는 그동안 했던 환해지 계약들, 파생상품 계약이 발목을 잡죠. 그러나 환율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진다 싶으면 그 뒤부터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환율 100원 올라가면 영업이익 8조 늘어난다라는 분석 보고서를 본 적도 있는데 이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은 환율에 민감합니다. 결국 지금 같은 환율, 특히 2022년부터 고환율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쇼크 한번 잠깐 받은 다음부터 바로 기업이익 올라갔고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들의 상향 조정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면 수출주다. 그리고 그 수출주 중에서도 관세 협상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덜한 데가 어디냐 하면 아무래도 반도체인 거고요. 우리가 독점이니까 거기에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이 또 거의 독점이니까 좋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오르고 있는 불을 뿜고 있는 자동차주인데 자동차주가 그동안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이유가 워낙 이제 대미 수출 비중도 크고 또 미국 공장 이슈도 있고 그래서 어려웠는데 일단 뭐 타결될지 안 될지는 뭐 지나봐야 하는 거고 또 네. 트럼프와의 협상이라는 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다만 환율이 높을 때는 투자 대안을 찾을 때 항상 수출주를 봐라.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다양한 호재들이 쏟아지고 이럴 때일수록 정석대로 가는 투자 전략 상당히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 방향, 물줄기 이게 바뀌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최근에 또 이제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또 한 번 자본의 이동, 건전한 자본 시장으로의 자금이 이동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재명 정부가 내걸고 있는 뭐 정책 국정 운영 방향 중에 하나이죠. 그런 영향에서 요즘에 주식이 많이 오른 것도 있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진보 정부 집권하면 주식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DJ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 이렇게 네 번의 진보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집권 첫 해에 나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징크스라고 부르는데. 집권 첫 해. 네. 그러니까 이제 지속성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한번 조정 크게 받고 다시 올라갔으니까 네. 이걸 이제 뭐 지속성의 여부에 있어서는 있다 없다라는 말을 못하지만 적어도 첫 해, 둘째 해에는 굉장히 좋았다. 왜 그러냐?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원하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고 부동산 시장의 가계부채 문제들도 심각하고 또 그 집권을 하던 시기에 보면 전부 가계부채 문제들이 심각했던 시기들이죠. 이러다 보니까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을 갖다가 추진하는 그런 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좀 채찍이 많았다면 이번 정부는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하는 게 결국 당근도 좀 있는 것 같다. 예, 이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바로 배당금하고 순이익 장기 추세 차트를 제가 1995년 이후에 예. 상장사들의 배당금과 순이익 추이. 예, 주황색 화살표 부분이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 사이에 기업 이익은 별로 뭐 그렇게 크게 안 늘었는데 저게 로그 차트니까 한 칸이 10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실 수 있죠. 네. 저렇게까지 어마어마한 배당금의 증가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배당금의 증가는 2018년 주식시장 별로 안 좋았는데도 안 꺾이죠. 그러니까 저때 뭔 일이 있었냐? 배당 분리 과세.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의 배당 분리 과세는 조건이 엄청 엄격해가지고 사실 효과 없다라는 예, 이야기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예,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저때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안 좋았잖아요. 2015, 16년 뭐 별로 좋았습니까? 별로 안 좋았는데 저렇게 2014년에 바닥 딱 찍고 배당이 급격히 상승했고 저때 올라온 배당은 줄지 않았어요. 뭘 의미하냐? 예, 그러니까 당근에 반응하는 시장이다. 채찍이 아니라. 채찍도 중요하긴 한데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 뭐 우리 옛날 서울 남부지청 주식 작전 수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얼마나 많이 잡았습니까만 우리나라 뭐 그 뒤에 라더견 사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건들 보면 주식 작전이나 이런 범죄들이 줄어들지 않는 거 알잖아요. 왜? 뭐 우리나라 민사법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런 주식 작전 하신 분들 보면 전부 안타깝습니다만 다 얼마 안 살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법을 개정을 잘 하시고 판례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채찍을 휘두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좋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거보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 자금들의 물꼬를 틔우는 데는 당근. 그래서 제발 이번 세법 개정안 요새 또 말이 없어서 좀 불안하고요, 사실은. 네. 네, 저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남부지검을 얘기하셔서 갑자기 순간 그 깜짝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예. 중요한 건 채찍보다는 당근에 반응하는 시장이다. 제가 국민연금 있을 때 정말 저희 애널리스트 그 강의 오던 애널리스트가 잡혀간 사건이 있어서 정말 네.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채찍을 엄청나게 휘둘렀지만 사실 주식시장의 흐름은 잘 안 바뀌잖아요. 왜 그러냐? 이제 그런 작전 세력 또는 리딩방 뭐 또는 떴다 뭐 이런 것들이 네. 잘 먹히는 분위기였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자, 지금 코스피가 뭐 오늘 아주 시장이 강하지만 대세 상승 흐름을 탔다. 이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 구조적 성장에 진입했다. 그런 이런 이야기- 전제에 동의하시는 그런 거예요? 이야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이걸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홍 박사 지금 울컥했잖아요. 이런 질문 나오고 장이 좋은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진짜 한 이게 2년 질문 취소. 그러니까 2년 오르 퇴퇴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2년 오르고 이 질문 좀 하자. 네. 우리 장이 그 2007년 이후에 2년 오른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2009년, 10년 달랑 오르고 11년 대붕괴됐죠. 생각해 보시니까 그렇죠. 또 2014, 15년 잘 오르다가 16년 그 한한령 때 붕괴됐죠. 2017년 슈퍼 사이클 그러다 18년 붕괴됐죠. 20년 코로나 잘 가다가 그 다음에 붕괴됐죠. 올해 지금 이제 만 3년, 4년 만에 힘들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다 또 대세 상승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시장이 버블이거나 과열이라는 징후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출 따라가는 나라인데 파란 선은 우리나라 코스피 그리고 빨간 선은 우리나라 월별 수출인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수답 장세예요. 이 천수답 장세는 오를 때는 되게 좋은데 빠질 때 나락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 특징이고 빠질 때 잘 버텨내는 게 대세 상승이잖아요. 아니, 미국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일시적 조정으로 끝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배당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가치 투자자들이 시장의 대세를 차지해서 저가 매수 워렌 버핏 연간 같은 사람들이 적극 저가 매수 이러면서 신호를 주는 이런 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거기가 대세 상승인데 우리는 오르는 것까지는 지금 됐는데 조금이라도 미국장이 뭐 약간의 조정, 커렉션 내지는 베어마켓 됐을 때 우리가 덜 빠지는 거 보고 그거 가지고 박사님 대세 상승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명쾌히 답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지금처럼 달려갈 때는 우리는 달려갈 때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달려갈 때 대세 상승 같은 소리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좀 안 좋은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 증시의 진정한 펀더멘털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조정이다. 장이 빠질 때, 조정될 때 그때- 어떤 식으로 조정을 그렇죠. 견뎌내느냐 거기에 그때 달려 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50%에 대해서 주주 보상한다. 지키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면 안 빠지죠. 그런데 그때 증자 때리고 죄송합니다. 올 상반기에 어떤 기업들이 떠오르죠. 뭐 몇 조짜리 증자들 나오고 또 자사주 갖고 있었던 거 소각은커녕 시장에 매각해버리고 증자해버리고 자회사 상장시키고 분할 물적 분할하고 이런 짓이 또 나오면 아무리 제도 우리가 잘 만들어도
어렵죠. 그래서 다음 차트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네. 정말 감사하겠는데 이 차트가 바로 지금 밑에 나오는 그 글줄기랑 정확하게 일치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아직도 한국 시장을 믿지 않는다. 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시장은 없다. 감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른쪽 차트가 굉장히 핵심인데 우리가 2분기 4월 달 바닥치고 그렇게 달렸잖아요. 네. 근데 저 파란 선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외 금융 자산은 끝없이 늘고 있다. 분기 계속 1,000억 불씩 나간다. 뭐 미국, 유럽, 일본, 중국도 많이 가고. 중국까지 네, 그래서 외국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하도 매를 맞아서 학습 효과가 확실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사주면서 한국장 간다, 고맙다. 그리고 팔고 해외로 떠나는 시장이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거다. 이번에 저는 바뀔 줄 알았어요. 저도 왜냐하면 국장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시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제가 2,200 가고 2,300 갈 때 이 가격에서도 한국 주식 안 살 거면 영영하지 마라 할 정도로 굉장히 한국장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연말 환율 그래도 1,300원대 있지 않겠냐. 저는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틀린 거죠. 슬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30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했으니까. 아까 우리 90년대부터 통계 봤잖아요. 30년 동안 우리는 가스라이팅 당한 나라라서 투자자들이 1분기, 2분기 정도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나 몰라라 하고 국장 탈출은 진흥순. 이거 굉장히 유명한 밈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다. 이거가 과연 다음번 시장 조정이 왔을 때 저 나갔던 돈이 한국 주식 사러 들어오면 이건 진짜 우리나라가 대세 상승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나라 시장은 5천 아니라 1만을 앞으로 눈앞에 둘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고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기업들도 주주들의 뒤통수를 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달라. 법을 만들어 달라. 지금 딱 말씀하신 게 3차 상법 개정에 다 얽혀 있는 그렇죠. 내용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부분들 말이죠. 또 배당 분리과세. 배당 분리과세까지. 네,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주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채찍만 휘두르지 말고 인센티브도 주자. 당근도 생각한 좀 것보다 더 주자. 더 주자. 쪼잔하게 주지 말자. 그전 세계 평균 주려면 아주 그냥 그렇죠. 제대로 줘야 확실한 당근책이 된다. 그래서 가정 평균 배당 세율을 전 세계를 비교해 보면 20%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35%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금융종합과세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거를 분리 과세가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평균 배당 성향이 죄송합니다. 평균 배당 세율인 20% 밑으로 또는 그 정도 레벨로 이번 배당 분리과세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국정감사 기간이니까 좀 보실 거라고 생각도 드네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그래서 좀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움직임들이 최근에 보면 오늘도 지금 개인은 좀 팔거든요. 그럼요. 지수가 오를 때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 뭐 특히 이제 외국인이 좀 많이 주도를 하는 거고 빠질 땐 사고 말이죠. 근데 이 과거에 좀 그 증시가 화랑이었을 때와 과거 패턴과는 조금 다른 양상. 2021년 동학개미 운동 막 이럴 때 일어날 때는 사실 공매도 세력도 개인들이 한번 뭉쳐서 한번 무너뜨려 보자. 막 이런 식의 이제 강한 매수세 개인들의 이런 열풍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완급 조절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 똑똑해진 거죠. 네. 저는 우리나라 개인들이 2020년, 21년에 크게 당했잖아요. 한국 기업들에게 크게 당했잖아요. 어떻게 당했죠? IPO 붐 기억 안 나십니까? 아, 예. 카카오 삼형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예, 뚜렷하게 예, 납니다. 예. 그리고 더 나가서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러니까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키는데 시총 상장하자마자 시총 2등. 기존에 있었던 LG화학의 지분을 빼서 상장시켰는데 왜 몇 배가 돼야 되는지 우리 이해 못하잖아요. 그리고 IPO의 그 가격이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로 책정되는가. 이런 것들 보고서 따상에 대한 기대로 몰려들었다가 다 물렸잖아요. 우리 요거 사람들이 잘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다. 이거를 잘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 생긴 지 한 3년 됐잖아요. 네. 그러니 한 3년 정도는 그분들이 속상했던 그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철저한 좀 제도의 개편들이 없다라면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음 조정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사주 매입 소각 및 배당 주고 더 나가서 상장이 자제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또는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고 그런다라면 저는 충분히 대세 상승에 대한 기대는 가져볼 만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대세 상승이라는 것은 그분들 우리나라 그 1,000만 동학개미가 2022년에 당했던 그 고통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말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장이 뜨거운 건 다 알겠는데 다 뜨겁냐? 아랫목만 뜨겁다는 거죠. 윗목까지 다 퍼지는 않았어요. 반도체 투톱이 사실 끌고 가는 장세인 건데 물론 지수가 올라서 기분 좋은 분들 많고 수익률 좋겠지만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순환매는 안 일어나나요? 언제까지 투톱만 믿고 계속 갈 거냐? 그 순환매가 날라면 아까 세법 개정 바로 또 계속 그 얘기로 올라가는 가는 거죠. 올 상반기에 금융주가 최고였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좋아하는 또 메리츠 금융지주가 그때 엄청 좋았잖아요. 그때 그렇게 지금 나오네요 벌써. 그때 오른 다음에 왜 금융주들이 다 쉬고 있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죠. 하나는 뭐죠? 저신용자들한테 금리 낮춰줘라. 그리고 두 번째가 50억 이상만 대주주라고 했던 걸 10억으로 그때 강화하던 거 기억나세요? 네. 딱 이거 두 개 나오니까 금융주 투자자들이 똑같구나. 숫자는 원복됐으니까. 원복됐으니까 네. 제발 좀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저는 뭐 알죠.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니까. 저도 뭐 버블이라는 거 동의하고 특히 서울의 핵심 지역들은 해도 너무 심하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 모든 그 규제를 함에 있어서 금융 쪽에 대해서 관치가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닌가. 예, 금융권에 오래 있어서 이걸 하도 많이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잘 설계된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잘 설계된 규제 그리고 인센티브들을 잘 준다라면 충분히 저는 금융주가 상반기에 주도주였던 금융주가 다시 내수주가 부활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좀 희망뿐이다. 희망은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네. 않지만 현실을 보고 저는 투자하는 입장이니까 수출주가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출주가 좋다고 하시니까 환율 질문을 이제 같이 연계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환율이 꽤 높은 수준까지 올랐단 말이죠. 연휴 기간에 1,438원 이 수준까지 올랐다가 간밤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지금 또 좀 떨어졌어요. 만약에 지금 외국인 한국 주식 러브콜 많이 하고 있는데 주식 환율마저 조금 더 떨어져서 뒷받쳐 준다면 예를 들어서 수급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여지는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럼요. 그럼 이제 더 레벨업, 4천까지, 코스피 4천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아까 이거 이야기했던 하나는 거. 제가 동의를 받았네요. 예. 네. 왜냐하면 제도 변화에다가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한미 우리 관세 협상이 합의문도 못 만들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들만 해결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시장이 달러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MSCI 미국 US 달러 기준으로 아직도 정고점 근처도 못 왔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그땐 1,080원, 지금은 1,420원이니까 종합주가 지수 한 4,000 가야 이제 정고점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가가 아직 저평가 레벨에 있는 이유가 저환율 때문인데 네. 저 공포들,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어떤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진정될 수만 있다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냐.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또 환율이 조금만 안정되면 내수주가 좋거든요. 네. 왜? 물가 불안이 덜하니까. 음.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도 좀 불안하게 보십니까? 미국보다는 우리가 좋다 이야기를 제가 몇 년째 하는 사람이라서. 네. 예, 왜냐하면 미국은 뉴욕 증시 왜 불안하게 보십니까? 일단 그 장기채 금리가 안 빠지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채 금리는 잘 빠지는데 네. 장기채 금리가 안 빠진다라는 건 결국 현재의 금리 인하가 미래의 인플레를 부를 거라는 공포가 채권 시장에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채권이랑 주식이 어디가 더 매력 있냐를 따지는 지표가 이제 일드 레이쇼 또는 뭐 위험 스프레드 뭐 다 좋습니다만 아무튼 수익률 스프레드를 보면 1999년 이후에 지금 가장 주식이 매력 없는 레벨이. 지금 그림에 저 파란 막대기가 마이너스 있을 때는 채권이 매력 있어요로 나오는 구간들이거든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채권 금리 빼기 주식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주식 기대 수익률 빼기 죄송합니다. 주식 기대 수익률 빼기 채권 금리인데 주식 기대 수익률은 결국 PER로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니까 지금 네. 23배니까 뭐 그래봐야 수익률 한 4%밖에 안 나오는데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4%니까 이 둘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미국 주식 사는 거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한 위험을 내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언제 그럼 저게 시정될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저 왼쪽을 제가 좀 1995년부터 그려놓은 이유가 저 마이너스가 더 확대된 게 한 3년을 갔어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 지금 우리가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오른쪽 보면 1년 반 됐거든요. 그럼 저 가로 기간만큼 더 갈 수도 있다는 갈 수도 얘기네요.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력은 없으니까 비중 확대는 못 하겠고 저 비중 확대를 못한 돈들을 어디로 돈이 가는 거겠죠. 그게 한국 원화가 약세니까 한국으로 오는 돈도 많고 금으로 가는 돈도 많고 지금 그게 금과 한국 주식이 함께 가는 일이 잘 없는데 요새 함께 달려가는 이유가 네. 바로 이런 미국 증시 버블 공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다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이거는 예정에 없던 질문인지 드릴게요. 어제 그제 계속 드렸던 질문. 다 또 지금 사도 될까요?라는 질문들이 다 계시고 미국 증시 저렇게 버블이 계속되면 사도 되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인버스, 곧버스 사면 문제가 되는 게 청산되고 네. 캐리 비용이 엄청나게 높은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는 레버리지 이런 거를 추천 안 하는 이유가 네. 암묵적인 비용이 너무나 큰 ETF라 장기 투자가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미국 증시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갖고 싶다면 대안이 바로 금이거든요. 지난 3번 정도, 역사적으로 25년 동안 3번 정도 약세장이 왔잖아요. 그 약세장이 첫 번째 약세장은 여기 그림 나오네요. 2000년 약세장, 2008년 약세장, 그리고 2022년 약세장 이렇게 3번의 어마어마한 나스닥 약세장이 왔을 때 금값이 그때 약세장 시작하고 난 다음 사면 한 30% 올라요. 1년 동안. 그러니 우리가 미국 증시가 버블이라서 걱정된다. 해지용으로 인버스를 들고 가려니 청산당할까 무섭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곧버스 이런 거는 청산당하기 쉬우니까. 해지로 금. 그렇죠. 그래서 해지용 수요가 금이 엄청나게 그럼 지금 증가하고 있다. 금값이 오르는 건 해지용입니까? 그것도 있죠. 그리고 그것만 트럼프, 있는 게 아니에요. 메인 팩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메인 팩터는 지금은 그냥 유동성이 밀어올리는. 그것도 있고 전 금값 세계 아닙니까?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버리고 있죠. 네. 외환 보유고 내에 달러 포지션을 계속 줄이면서 맞아요. 지금 금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도 좋은데 단기는 저 오버슈팅 했지만 저 오버슈팅이라는 게 금치 프리미엄이 우리는 너무 크니까 한국에 있는 ETF 사는 건 추천 안 합니다. 해외 IAU 이런 거 사면 되겠죠. 우리나라 골드 ETF를 사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네. 은은 요즘에 같이 동반해서 오르잖아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역시 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환해지가 돼 있어요. 그 환해지 비용이 지금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실버 ETF 사지 마시고 미국에 역시 SLV인가 뭐 하는 그 실버의 약자를 쓰는 ETF가 또 어마어마한 ETF가 있으니까 그거 사시면 됩니다.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뉴욕 실물 그 저장소로 금과 은을 이동하는 이동 작전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곧 트럼프의 관세가 금과 은에도 부과될 것 가능성 같아서 있죠. 그 전에 네. 빨리 이동시켜놓자 미국 안으로. 그 전번에 그 구리가 그 꼴 나는 걸 봐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도 사실 금을 늦기 전에 빨리 사야겠다라는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이유입니다. 포모가 문제입니다. 부모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 이 상황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울다 웃었다,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불확실성에도 마침표가 찍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남을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자, 관세를 두고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상황들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 나오셨고요. 포스코 경영연구소 오성주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셋 김태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빠르면 열흘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먼저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서로 조율하는 단계니까 저는 베센트 장관 만나고 어떤 다양한 방법,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난항을 겪다가 갑자기 또 분위기가 급 반전되는 양상입니다. 한미 양측에서 협상이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조율되고 있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지부진한 것 같더니 이렇게 또 갑자기 급물살을 타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정 자체는 사실은 좀 늦은 거죠. 우리가 이미 관세협상 타결이 됐다고 언론에도 발표를 했었고 한미 정상회담까지 한 게 아직 최종 합의문이 안 만들어진 건 늦은 건데 네.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국의 이해가 너무 크게 달랐고 그 이해관계를 맞추기가 어려웠던 건데 사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 분위기가 바뀌는 과정에는 어떤 우연적인 사건 같은 것도 있고 예정된 일정도 있는데 이번에 보면 이제 미국이 중국하고 지금은 관세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도 있고 저희하고는 이제 또 에이펙 회의가 있으니까 이 과정에서 이거를 먼저 한국 거를 짚고 가야겠다. 이미 사실 양쪽의 이해관계는 다 확인이 된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얼마를 서로 양보할 것인지만 남았던 건데 이걸 마무리하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히나 이제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뭐 3,500억 대미 투자, 직접 투자에 대한 건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한국의 요구를 수용해 줄지에 대한 결론이 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시기에 또 왜 3,500억 달러 선불이라는 발언을 또 했어요. 왜 그러냐는 거죠. 스카파 샌드 장관이 열흘 안에 뭐 피니시업 협상이 마무리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엇박자인 건지 아니면 의도된 발언인 건지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보통 보면 이제 과장도 있고 엄포도 있고 진위도 숨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워딩 그대로 사실을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3,500억이라는 이제 숫자에 집착을 한 의도가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뭐 속보로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무제한적인 통화 수합은 어렵더라도 사실 이거는 우리도 사실 무리한 요구인 거죠. 단 미국에 대한 우리가 직접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 불안 대통령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미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였으니 이거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통화 수합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뭐 오늘 뭐 얘기가 나오는 거는 원화 어떤 통장을 개설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거기 예치해 두면 그거를 이제 달러화로 뭐 사실상 이제 다른 형태의 통화 수합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3,500억 전체가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직접 투자하게 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그 정도의 안전장치는 미국이 제공해 주겠다. 이런 밑에 이렇게 맥락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거 예측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뭔지 정말 그냥 즉석에서 트럼프답게 즉석에서 그냥 내뱉은 말인지 정말로 그 진위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청신호가 켜진 이 협상 이 분위기에 또 한 번 돌을 던진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팽팽하게만 진행됐던 협상이 무언가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준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자꾸 받는다고 하는 사람만 있으니까 좀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시장은 이미 관세 협상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이벤트 일정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이 또 한 번의 트리거로 또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도 굉장히 좋지만 국내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섹터가 바로 자동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던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7%대, 8%대 이상 상승하는 것을 보면 시장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관세 협상에 긍정적으로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선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막상 타결이 되면 또 그때는 세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네. 이제 타결에도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중에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또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오늘 올라왔던 일정 부분은 또 되밀림이 나올 수는 있으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유의를 하시면서 저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찌되었던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걸로는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이 일정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상무님 최근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꽤 높은 수준으로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연휴 때 추석 연휴 때 1,438원 찍었었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올라갈까라는 거는 물론 달러가 강세로 간 것도 있지만 3,500억 달러가 실제로 집행됐었을 때의 거기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사실 원화가 약세로 가는 더 증폭되는 요인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매년 한 1년에 저희가 이제 경상 흑자 규모가 연간으로 한 9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정도 네. 이렇게 버는 나라니까 네. 사실 이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경상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3,500억 달러를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그 지불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로 들어오는 유동성이 이게 이제 원화로 환산이 되어야 원화가 강해지는데 아무리 원화가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더라도 그러니까 그 무역 수지로 저희가 돈을 많이 벌어도 네. 그 돈이 이제 달러로 또 고스란히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원화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3,500억 달러가 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면 당연히 이제 1,400원대 올라갔던 환율이 좀 떨어져서 뭐 1,300원대 후반대 정도로 좀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1,300원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올해 그 여름에 봤었던 1,350원대 뭐 이렇게 중반대 이상으로까지 떨어지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물론 1,300원 중반대까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거 오랜만에 1,300원대로 다시 내려간다니까 그것도 그렇게 된다면 다행일 거다.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이거죠. 한미 협상이 다 잘 타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져요. 그건 네. 전제 조건이 맞는 거죠, 본부장님? 그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가 절대 수치, 절대 금액으로만 보면 1,420원대라는 게 정말 부담이 되죠. 그런데 그 배경을 놓고 좀 고민을 해보면 우리나라 원화만 지금 약세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엔화, 유로화, 파운드, 위안화 다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사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원달러 환율 절대 숫자를 보고 고민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우선은 이렇게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달러의 비중이 좀 줄고 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지 수단으로도 보이고 있고 또 지난주와 이번 주에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인은 절대 금의 역할을 할 수는 없겠구나라고 또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율 시장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중반까지는 오기에는 조금은 어렵고 만약 온다 하더라도 후반대까지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1,400원 초반대에서 지금 머무르면서 조금 이제 압박을 좀 받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영호님 수출 기업들이 좋아하는 환율 레벨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높으면 일단 수출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높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산업 제조업이라고 하든지 업종별로는 다른데 예를 들어 수출이 절대적으로 많은 기업은 무조건 환율이 원화가 약세일수록 유리하죠. 근데 이제 원자재를 예를 들어 철강같이 연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기업들은 이게 좀 부담을 받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이미 기업들이
각 기업들이 이제 작년 연말이나 연초에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환율을 이제 여러 예상을 하고 세울 때는 대부분 보수적으로 설정해놓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환율 수준은 겉으로 드러내놓고 그 편안함을 얘기하기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다소는 이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편안한 수준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말폭탄을 계속 꺼내들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지금 결론을 못 내리는 게 반도체 관세예요. 얼마 전에 의약품 관세도 뭐 얘기는 했죠. 발효시켰고. 근데 반도체 관세는 쉽사리 건드리지 못하네요. 천하의 트럼프 대통령도 말이죠. 그렇게 혹시 그게 이제 원론에 나간다면 이제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건드리지 않을까 또 조심스러운데요. 아, 우리 직설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요. 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봤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저희 이제 더 세게 발언하고 싶은데 그러면? 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이제 철강도 그렇지만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워낙 미치는 영향이 이제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품목을 어떻게 카테고리할까도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미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내 이제 연방 대법원의 이 품목별 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도 앞두고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판단하는 거는 어쨌거나 지금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반도체는 중국을 겨누는 미국의 칼입니다. 근데 그 칼을 갖고 있는 미국의 가장 큰 우방인 두 나라, 동아시아 두 나라가 한국과 타이완인데 이 두 나라를 공격하듯이 그거를 미리 자극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으로 말하면 미국의 좋은 팩감을 이유도 없이 먼저 써버림으로써 그 위협적인 무기를 없애버릴 이유는 없어서 이미 뭐 내부적인 조사, 상무부 조사, 뭐 USTR의 조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반도체주가 사실 지금 우리 증시를 다 끌고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지금의 관세 리스크에서 자동차는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고 철강 뭐 말할 것도 없고 반도체는 예외였고 사이클도 워낙 호황이고 이러니까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나가는 이 동력들 지금 상황 보면 계속 간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올해 사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뭐 연초 대비 140%, 150% 이렇게 오르면서 사실은 뭐 SK 하이닉스는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약간 관세 무풍지대인 것처럼 그렇게 좀 움직였는데 네. 오히려 이게 관세에 대한 부담들이 조금 뭐 사그러드니까 오히려 이제는 또 삼성전자도 함께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반도체는 앞서 주셨듯이 관세에 대한 영향도 직접적으로는 받고 있지 않는 데다가 또 AI라는 확실한 어떤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워낙 이 오픈 AI가 광폭의 행보를 보이면서 네. 이 반도체 저 반도체 여기저기 데이터 다 센터, 손잡고 있죠? 예,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수요에 대한 걱정은 좀 없을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게 모든 게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반도체, 특히 대한민국 반도체가 갖고 있는 맹점은 경기 사이클에 되게 민감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되게 좋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엄청나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막 적자가 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오픈 AI, 특히 AI라는 것과 맞부딪히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이클이 약간 좀 경기 사이클을 덜 타거나 약간은 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산업 비스무리하게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시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 대해서 많이 올랐지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좀 뭐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에 비해서 싸기도 싸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남아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살 이유가 사실은 딱히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슈퍼 사이클 이른바 반도체 슈퍼 사이클 정말로 그러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냐? 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근데 저 여기서 하나만 더 궁금한 거 슈퍼 사이클의 초입부입니까? 중반부입니까?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반부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에 좀 동참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뒤늦게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이미 중반부쯤 왔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막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작은 엔비디아가 결국 시작을 했습니다. 1년 반, 2년 전에. 그러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HBM에 우리가 집중을 했었고 이제 올해 2분기, 3분기부터 약간의 변화의 기조는 뭐냐면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그리고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두 가지가 좀 처리가 돼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는 낸드 플래시라든지 파운드리가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일정 부분은 이제는 해소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 삼성전자의 주가의 탄력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램의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건 결국 앞단에서의 수요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뒤에서 공급도 지금 풀캐파로 지금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이클은 조금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낸드 플래시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낸드 플래시까지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삼성전자 주가 저해 요인이었던 하나의 낸드 플래시도 이제는 주가 상승 탄력의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으로 변해갔다는 것.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애플과 테슬라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끈은 하나 잡았다라는 것에 저는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삼성전자는 조금은 더 이제 상방을 올려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의 걱정은 또 이제 SK 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같이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안 가기보다는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좀 네네. 느낌이었는데 당분간은 저는 SK 하이닉스가 약간의 좀 정체기를 보일 때 삼성전자가 나름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글로벌 증시에서도 지금 테크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포인트는 엔비디아가 예전처럼 강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못한 가운데 AMD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퀄컴과 같은 다른 반도체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엔비디아가 약간의 정체를 보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민감하게 또 움직일 수 있는 쪽은 SK 하이닉스로 좀 판단이 될 수 있어서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좀 모질게 핍박받았던 부분을 이번에 좀 개선을 하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도 반도체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이제 행복한 비명을 지르신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사실 자동차가 워낙 dense를 맞았기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이 미국과 합의를 해서 15%의 관세를 적용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여전히 25% 관세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무르익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자동차 관세도 당연히 우리 애초에 그 호혜 법칙에 따라서 15% 내려갈 거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하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닐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이 한미 관세 협상이랑 큰 틀의 마지막 종결 조건인 거죠. 사실 우리가 이번 관세 협상에서 그 전 국민이 놀랐던 그 3,500억 직접 투자도 우리가 부담스럽고 가능하지도 않지만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자동차 관세거든요. 지금 네. 수출의 뭐 독보적인 그런 존재인데 한 개의 품목으로는 사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고 하면 앞에 굳이 그 3,500억 투자를 왜 해야 되냐 이런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이걸 검토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거는 미국이 EU나 일본처럼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줄 것이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베센트 장관이 그 디테일의 악마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네. 우리가 그 디테일 악마, 문서화되는 구속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심했던 건데 미국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한 번에 그냥 해주지 않고 그 지난 뭐 그 USMCA 개정하듯이 어떤 일종의 충족 조건, 예외 조건, 그다음에 단계적 적용 이런 것들을 제한 장치를 걸지 않을까 하는 좀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5에서 바로 15로 가는 게 아니라 25, 20, 그다음 뭐 마일스톤 투자처럼 뭐 하나 또 충족이 되면 그다음에 17.5. 그렇죠. 뭐 예.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가 지금 대규모 투자를 약속해 놨는데 네. 이게 실제로 안 이루어질 거를 미국은 그 디테일의 악마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지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현지 고용을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적용은 품목을 달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편하게 쉽게 해줄 수 있는 일반 자동차 말고 예를 들어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미국이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충족이 다 된 다음에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게 좀 조심스럽고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이나 유럽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통으로 그냥 합의하고 오케이 15%딱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실 이제 자동차 산업에 좀 복잡한 논의가 있는데 이미
일본과 유럽의 많은 글로벌 자동차사들은 지금 미국에 다 들어가 있어서 지금 결국은 거의 산업이 통합되어 있는 측면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다른 거지만 통화 수합이 무제한 통화 수합이 돼 있는 두 기축 통화 뭐 경제 권역이죠. 이유는 이 사실상 그 흔쾌히 다 미국의 요구를 뭐 받아줬다고 하면 받아주는 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안보 같은 경우도 특히 이유는 이제 트럼프가 요구하는 그 나토의 방위비 요구 뭐 5%까지 지금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통 큰 합의가 좀 가능했던 면이 있었던 거죠. 네, 우리와는 또 다른 상황이 있는 거군요. 자동차주가 주식시장 안에서도 가장 이게 대형주면서도 가장 싼 주, 늘 그렇게 얘기되지 않습니까? 이 관세 족쇄를 벗어버리면 좀 이 상황이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좀 나아질 거고 오늘 뭐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대차가 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의 대미 수출이 좀 힘든 가운데서도 뭐 유럽 수출 굉장히 좀 잘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뭐 이런 수출 품목들에 대해서 수출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관세 문제만 해결되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형주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PER이 지금 뭐 5배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싼 상황이라서 꽤 많이 좀 가격적으로는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관세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15%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무관세, FTA, 제 관세가 없던 상황에서 15%고 뭐 일본하고 유럽은 아무래도 이제 같은 15%지만 원래 관세를 그래도 2%, 3% 이렇게 내던 상황에서 15%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얻게 되는 어떤 수혜 내지는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 자체가 일본이나 유럽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자동차라는 건 사실 반도체랑은 좀 다르게 보이고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자동차 산업은. 그렇죠. 근데 최근에 월간 수출 실적 같은 거 보면 자동차가 대미 관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네.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가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의 어쨌든 수출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일단 그 안에서 이제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EUV 차량 그러니까 친환경 차량 2차 전지 전기차 차량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가 도대체 어떤 제품을 팔길래 미국에서 이렇게 성과가 좋은 건가라고 이제 따져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현대차 기아가 하이브리드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본 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시장은 굉장히 약해요. 하지만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일부 몇 종목에 한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었던 과거와 다르게 전 차종 모두에게 지금 하이브리드화를 시켰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였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잘 먹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량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났던 상황이고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실적이 좋았다는 건데 문제는 주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니 그렇게 잘 파는데 왜 현대차의 주가는 항상 요 밸류, 요 밴드 안에 갇혀 있느냐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오늘 또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이 코멘트를 좀 맞이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을 한번 기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도 사도 되나요? 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살 만한 명분이 또 확실하게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자동차 쪽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미중 관계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But we have a fair relationship with China, and I think it'll be fine. And if it's not, that's okay too. You have to do and go where the punches are thrown. 바로 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통해서 으르렁거렸던 거는 중국이 히트루 수출 통제를 걸으니까 여기에 이제 크게 반발을 해서 100%의 보복 관세를 예고한 거였죠. 그런데 또 미중 관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보면 서로 제재를 주고받으면서도 최악의 상황으로 가진 않으려고 하는 의지는 서로 보이고 있다면 이 상황을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치킨 게임인데 서로 손해인 건 다 아는데 네. 지금 이제 계속 벌여왔던 사실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벌여왔던 중국과의 이제 이 관세 전쟁이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뭐 대화의 끈을 계속 이어가겠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대화 창구는 열어뒀었습니다. 협상 방식이 항상 그 뭐 소위 이른바 맥시멈 프레셔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밀어붙여서 상대 마지노선을 확인한 다음에 상대가 제시하는 걸 수용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었는데 이게 이미 여러 패턴이 계속 읽히다 보니까 강대국들한테는 통하지 않는 거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 뭐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그건 정치 문제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중국도 오히려 이제 자기네들이 보복 카드를 갖고 미국을 공격하듯이 이번에 히토리 문제를 들고 나서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적지 않게 당황을 했겠죠. 당황을 하면서도 중국도 사실은 뭐 지금 속내가 편하지는 않겠죠. 지금 뭐 내부적으로 여러 말들이 많고 특히 경기가 이제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최근에 물가 지표 발표된 거 보니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깊어졌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시진핑의 권력 기반도 지금 뭐 확실한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양국이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결국 이 치킨 게임을 계속 가면 서로 죽는다는 걸 뭐 죽지는 않겠지만 서로 피해를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강대국 큰 규모의 경제가 적게 보고 덜 보게 피한 정도를 어떻게 산정하겠습니까? 둘 다 피해를 안 보는 게 최선이겠죠. 그래서 그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폭탄을 주고받는 거는 그 지난번에 합의해서 관세 유예 종료 기한이 11월 10일인가 그러잖아요. 그 앞두고 지금 아마 실무진 협상들이 이어지고 있을 텐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소위 카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거죠. 일단 그 관세 유예했던 그 기간도 도래하고 있는데 네. 또 이제 보복 관세를 뭐 11월 1일부터 하겠다고 했으니 그 전에 이걸 끝내야 트럼프가 또 허풍을 부렸구나라는 것도 뭐 드러나게 되고 또 에이펙이란 좋은 기회가 있으니 이 기회를 앞두고 최종 정상 간에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네. 먼저 기선을 잡기 위해서 세게 지르는데 중국도 세게 마찬가지로 물러서지 않고 있으니까 서로 당황하고는 있지만 실무 간 접촉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얘기들이 충분히 논의되면 두 정상이 만나서 에이펙 때 대화를 하면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외교적 완충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일이 좀 더 여러 얽힌 그 복잡한 문제들이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니 그거라도 하기 위해서는 이걸 마무리 국면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이게 단순한 말폭탄 주고받기가 아니었다는 게 주식시장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출렁출렁이었어요. 이거 보면 여전히 임팩트가 큰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미국 시장도 이제 4월 10일 이후에 이제 주가가 30% 이상 올랐고 저희도 뭐 연초 대비로는 뭐 50% 이상 주가가 좀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죠. 결국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이번 랠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무역 전쟁이 다시 점화된다라는 뉴스가 주는 이제 공포감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공포감을 조금 더 증폭시켰던 거는 역시 그동안에 생각보다 또 주가가 굉장히 셌다라는 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절대 굉장히 좀 PR 기준으로 뭐 좀 22배, 23배 하니까 좀 꽤 비싼 수준이고 저희는 비싸진 않지만 연초 대비해도 50%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건드렸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근데 요즘 보면 약간 슬픔은 잠깐이고 오히려 학습 효과.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정책이 보여줬었던 소위 이제 타코. 한번 세게 질렀지만 또 물러서는 그런 네. 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세다 보니까 뭐 이러다가 미국 경제 안 좋아지면 뭐 금리 인하 하겠지 그리고 뭐 협상하겠지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더 부각이 더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전반에는 미중이 지금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더라도 서로 최악의 폭탄을 던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은 깔려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18년도 1기 때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엄청 이제 끝을 보자라는 식으로 서로 부딪혔다가 네.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되게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있으면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트럼프에게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반대로 또 중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유리해지는 그러한 상황. 그렇기에 저는 오히려 트럼프가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것
것이 본인이 지금 시간이 없다는 것을 또 한번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 어찌되었든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문제는 지금 투자자들이 앞서 이야기 주신 대로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빠지면 모두 기회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밀려 내려가면 큰일이다, 폭락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면 이제는 사야겠다라고 다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서학개미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장이 지금 체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매수 대기 자금이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의 폭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봤던 폭보다는 굉장히 적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또 하나 변수가 터진 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쉽게 얘기해서 물류와 항만, 선박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그 조치와 보복 조치를 주고 받았는데 엉뚱하게 불똥이 우리 조선업체에 튀었습니다.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중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간 겁니다. 이건 사실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중국이 공식적인 그 명분을 얘기했죠. 미국 정부의 조사 활동을 지원하고 중국 입장에서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했다라는 네.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이제 막 새로 설립했거나 인수한 뭐 그런 기업들이 무슨 협력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사실 이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실제로 그 홀딩 컴퍼니들 같은 경우는 뭐 영향이 없잖아요. 페이퍼 컴퍼니 아닌가요? 사실상 뭐 그런 용도가 있죠. 예. 예. 근데 이걸 굳이 지금 왜 하느냐라고 보면 여기에는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그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중 갈등의 이 틈바구니에서 계속 중간자적인 입장을 했던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사실은 이제 바이든 정부 이후부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미국의 편에 이제 서서히 이제 기울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억제, 견제를 위한 이제 전략적 포석 이런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산업을 이제 미국이 직접 부응하려고 하는데 한국 기업과 다른 아시아 기업도 자발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아니면 대규모로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경고입니까? 그렇죠. 그 경고에 그러니까 잽 정도 지금 날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관여되는 기업들이라면 좀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계속 잽을 날려도 대표적인 게 하나오션이죠. 예. 네, 제일 먼저 필리조선소 예. 인수하면서 미국 진출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방미 중에 방문한 곳이 필리조선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올랐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미국 회사도 아닌데 이게 어떤 국제법상에 지금 미국의 부당함을 뭐 이런 거를 막 항변하려고 하는 중국이 오히려 이렇게 부당하게 사실은 제재를 가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영향력이 작은 그런 이제 회사를 대상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런 제재를 계속 점점 강하게 하는 상황은 중국에서도 좀 좋지 않은 국제적으로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심스럽게 쓸 건데 중국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않을수록 이런 것들은 더 강해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조선 섹터가 많이 올랐고 한 게 사실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이 상당히 컸고 마스카 프로젝트도 그 중에 하나 중심에 있잖아요.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경고장이 던져졌다라고 본다면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지나가는 이슈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하나오션이나 그 관련한 곳들과 중국과의 비즈니스 관계가 거의 없거나 미미합니다. 만약에 선박 짓는 후판 뭐 일정 부분은 중국에서 들여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재 예를 들면 막힐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장은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 자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고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미국에서는 배를 짓지만 그리고 이제 철판 같은 것들을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공급하거나 저희가 수출해서 가져오긴 하겠지만 눈치를 보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뭐 사실 뭐 중국도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제재 효과가 클 거다라고 생각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이제 그냥 보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마칭 유. 네, 그 정도의 의미인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중간재적인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눈치가 보이고 함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속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요란하지 않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조선주 주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일단은 이 뉴스가 나온 날 그게 이제 어제 장중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중에 그제였죠. 그제 장중에 나왔을 때는 좀 많이 빠졌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제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고 지금 현재는 그냥 플랫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조선주들은 이런 뉴스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이번 분기에 가장 실적에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엄격한 섹터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조선과 방산이 네.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 지수가 좀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좋지만 올해 1분기, 2분기 굉장히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실 많이 방어를 해준 쪽이 버팀목이었죠. 그렇죠. 네. 조선과 방산 원전이었는데 원전은 좀 따로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기준점이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네. 지금 신조 성과가 정체가 되어 있고 신규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대비해서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 지금 이때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고 우리 눈높이에 조금 실망을 주는 숫자가 보여지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변동성은 좀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변동성을 저는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신조 성과의 정체는 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릴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또 수주에 대한 부분은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일할 도크가 꽉 차 있는 지금 조선사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급하게 어떻게 보면 수주를 따올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돈 더 줄 수 있는 배,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라 지금 신규 수주가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라고들 다들 이제 물어보시는데 오히려 더 마진율이 높은 배를 수주를 하는 게 지금 조선사들에게는 나중을 봤을 때 지금은 기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이번 분기의 실적에 약간의 실망감 때문에 변동성이 나온다면 그 네. 변동성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 가지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네. MRO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군사 쪽에 대한 부분을 이제 MRO라고 하는데 이 MRO가 조선업 전체 절대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너무 작습니다. 근데 이제 그 MRO 때문에 기대감에 이제 올라간 종목군들이 제법 있는데 이쪽은 조금은 경계감을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뒤집어서 해석을 해보면 그만큼 마스카 프로젝트를 중국도 매우 민감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업 협력을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마스카 프로젝트의 가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미 협상 과정에서 이 마스카 프로젝트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이제 어떤 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떤 해운이나 이런 것들의 의미 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게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얼마나 많은 배를 하루에 사실상 하나씩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이유가 결국은 미국이 오늘날 강대국을 유지했던 군사 안보적인 이유에서는 해양 패권이거든요. 네. 그 해양 패권에 지금 중국이 도전하는 것이고 태평양은 넓으니 둘이 같이 쓰자. 그게 대영 관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조선, 특히나 이제 군사 목적의 방산 쪽에서의 그게 더 강력하게 그게 보강이 돼야 되는데 그걸 현재 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 일본밖에 없으니 계속 끌고 들어와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사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지금은 중국이 이제 잽을 날리는 식으로 견제를 했지만 이게 계속 이제 점점 더 중국이 어려워지는 쪽으로 위기를 느끼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이거에 대한 제재나 이게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뭐 아픈 기억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뭡니까? 사드를 롯데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에 예. 배치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중국에 있는 롯데 마트 매장에 제재를 가하고 이래서 사실 결국 롯데가 문을 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드 중국에서? 사태가 사실상 지금까지도 여파가 일정 부분 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들은 사실 여러 사업들을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룹 경영, 계열사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그거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다른 계열사, 중국에서 사업 비중이 크다거나 중국의 어떤 부품, 중국의 히토류 같은 소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중국이 똑같이 이걸로 우리 히토류 들어갔으니까 니네 반도체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올 때 우리가 좀 곤란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원치 않는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그 시점이 또 오게 될 것이다. 예,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은 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간에 주고받는 이 기싸움에 지금 우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국이 안 한다. 이걸 가지고 식용유 수입 안 할 거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부딪.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대두를 자꾸 언급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의 지지층, 깔려 있는 이 지지층이 이제 대두 농장이 많은 이런 곳들에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지금 유리한 위치가 아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설마 식용유 대두 하나 때문에 궁지에 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국 대통령이 식용유 수입 안 한다고 얘기한 것도 사실 좀 뭐라 해야 될까? 그것도 시진핑 주석이랑 마찬가지인데, 네. 근데 결국 이제 대두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픈 곳은 맞죠. 그러나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두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하면 이게 사실 지난 1기 때도 이걸 공격했었거든요. 근데 네. 대두 같은 경우는 그 작물 특성상 이게 장기 보관이 안 됩니다. 장기 보관하려면 뭐 장기를 봐야 1년인데 이게 이제 온도도 민감하기 때문에 냉장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 큰 냉장 시설 어떻게 짓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벌 공급, 그러니까 글로벌 수요를 맞추는 면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안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수입한다고 하면 이게 무역 전환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부족해지는 다른 나라로 미국이 수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바뀐 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서 이게 이제 수익성이 좋고 수출이 잘 되니까 계속 경작지를 늘려갔거든요. 아마존도 뭐 계속 개간하면서 하고 아르헨티나도 사실은 이제 그 소 목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없애고 거기 대두를 신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계속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대체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불편해졌죠. 근데 네. 이게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뭐 직설 토크쇼는 좀 수준 높은 토크쇼니까 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트럼프가 남미는 사실 평형추 전략이라 해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견제와 채찍, 당근으로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은 이미 뭐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관세 50%에서 압박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IMF 저리 지원해주고 아르헨티나 국채 사주고 하면서 지금 달래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는데 브라질 외교장관과 지금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국무장관이.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미국이 안전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당장이야 뭐 아프겠지만 결국 이것이 미국의 무슨 그 급소를 찌르는 그런 건 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선거 얘기, 국내 정치 얘기를 해보면 이 상황은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게 풀어갈 수도 있거든요. 미국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마가 정책의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GDP 성장이나 거시 지표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양질의 삶이 빼앗긴 걸 되찾아주겠다. 그런 건데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 일자리, 이 산업을 지키는 건 나다. 중국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산업, 우리 무역 안보를 우리가 지킨다라고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면 거기 또 중간선거에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중국은 사실 달가울 리는 없죠. 그리고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제 아까 뭐 똑같은 반대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공격에 계속 이걸 인내하면서 참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또 중국의 이익을 수호하지 못한다는 또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 시진핑 대통령도 여기에 이제 주석도 강하게 나가는 그런 측면도 모두 있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만 더 추가 질문 드리자면 히토리는 얘기가 다른 거죠. 히토리는 확실히 미국이 아파하는 아킬레스건. 저는 근데 이번에 또 확인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요? 당장은 아픈 거기도 하지만 네. 히토류를 이용해서 쓰는 여러 목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중에 이게 죽고 사는 문제냐, 먹고 사는 문제냐라고 놓고 봤을 때 당장은 견뎌낼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중국의 산업에서 히토류 관련 산업들은 이걸 수출해서 먹고 사는 문제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당장이야 미국이 아프겠지만 이걸 미국이 대체해버린다고 하면 특히나 미국의 우방 동맹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한국이나 뭐 이런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겠죠.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빠르게 대체해 버린다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중국 기업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곤란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먼 이야기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80% 이상을 히토류를 세계에 중국이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정제 기술에 대한 완성도, 그건 중국이 뭐 압도적이라고 지금 알려져 단기적으로는 있잖아요. 미국도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재고라든지 비축 물량을 그건 보면서 얘기를 할 거겠지만 이런 위험은 사실은 중국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의 이견이 좁혀지고 타결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놔선 안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3,500억 달러가 선불이라는 발언을 또 했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미국 측 최종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일본과의 협상에서 펜으로 합의안을 극극 지워버리고 즉석에서 투자액을 올렸던 그 모습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